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승입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들으셨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합격 열차 한번 타보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자, 그럼 이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자료 해석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필수로 익히셔야 될 기술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좀 익히고 가시는 거고요. 굉장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정말 가볍게 정말 몇 시간이면 될 만한 내용들이고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꼭 반드시 시험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큼은 다 준비해서 가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자, 우선 제일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우선 자료를 보실 때는요. 여기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다, 엄청나게 쉽다라는 그런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나오는 문제 자체가 반드시 가지는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료 해석에서는 자료를 봤을 때 누구나가 전체 자료의 특성이 아닌 일부 자료의 계산에만 치중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만든다는 건 어떤 목적성을 띠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해석하기 위한 방향들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볼 때는 제일 처음에 먼저 볼 때는 정확히 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먼저 보시고요. 계산이 필요하다면 한다로 가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시키는 계산을 먼저 한다로 방향을 잡고 계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큰 흐름을 먼저 보고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계산이 필요하네 라고 하면 계산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정도인 것 같네 라고 했는데 선택지까지 맞춰준다면 계산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문제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248은 지금 여기 이제 수치가 다 써 있습니다. 263, 270, 248. 이걸 전체로 볼게요. 질문이 이겁니다. 전체 중 248은 35% 이하인가?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35% 이하인지 알기 위해서 이거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분자에 올려서 곱하기 100까지 해서 퍼센트를 구하면 약 31.8 정도 나올 겁니다. 31.8% 정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35% 이하라는 것에 대충 흐름에는 맞느냐를 먼저 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식들이 좀 더 있겠죠? 따라오는 지식들, 그건 이제 밑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요. 35%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계산이 있습니까? 뒤에서 이제 제가 표로 좀 제시해 드릴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수치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그 비중에 대한 용어요. 예를 들면, 절반이다. 반절했어. 라는 말들 쓰죠. 절반인 거예요. 3분의 1은 어때요? 10분의 1 같은 건 어때요? 대충 머릿속에서 좀 기준이 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 정도를 먼저 추정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35%는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볼 때 3분의 1, 3개 중에 1개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그 표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3분의 1은 33.333333%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5% 이하냐는 건 3분의 1보다 크냐는 얘기가 될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겁니다. 3개 중 가운데가 3분의 1이죠. 지금 3개 중 얘가 가운데입니까? 아니죠. 얘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도 가지 못해요. 얘는 33%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35% 이하라는 말에는 확실히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요. 우선 계산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좀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증가하는 흐름이냐, 감소하는 흐름이냐, 그런 느낌이요. 얘는 대충 100 정도 차이가 나겠어. 뭐 그런 흐름이요. 그런 감 있죠. 그런 걸로 먼저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료 해석은 원래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다들 계산에 매몰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주요 비율의 연산 방식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지금 여기 350에서 420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증가율은 20% 이상이야?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20%라는 계산 정도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얘가 그쯤 늘어나는지. 근데 20%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기준을 좀 잡아보자는 건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364라는 숫자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랜덤한 숫자 하나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에서 세 자리, 네 자리가 가장 나올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라 더 길게 잡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숫자는 더 길게 제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세 자리만 보게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은. 그래도 문제를 푸실 거란 겁니다. 더 길게 나오더라도요.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자리에 대해서 10%는 1%는 5%는 15%, 20, 30, 50, 55까지. 자, 저런 많이 나오는 기준은 좀 잡아두자는 거예요. 10%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끝 한 자리에 점 찍으면 그게 10%입니다. 보통 끝자리 버린다라고도 생각하시는데요. 버리는 것보다는 소수점까지 웬만하면은 품어주시는 걸 전 좀 추천드리고요. 1%는 같은 맥락이죠. 끝에 두 자리에 점 찍으면은 이게 1%가 되겠습니다. 10%랑 1% 굉장히 간결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5%부터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요. 10%가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10%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10% 반쪽의 기가 5%요. 그리고 15%는요. 10%랑 5%를 같이 합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얘 10%는 36.4입니다. 그리고 얘 5%는 36.4의 절반, 18.2입니다. 18.2랑 36.4랑 둘이 더하게 되면 54.6이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듣는 이 말조차도 너무 빠르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습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는 항상 10% 따로 5% 따로 해서 더하는 걸로 산출하는 연습을 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비율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가져도 굉장히 많은 문제에 반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는 10%의 2배로 하면 되겠죠? 우리 조금 전에 있었던 게 20%를 물어본 거니까 이걸로 하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예시가 뭐였냐면요. 350이 420이 되는 거였거든요. 펜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게요. 또 헷갈리시겠지? 350이 420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20%인지 볼 거니까 10%, 35가 10%잖아요. 2배, 70입니다. 얘한테 70을 추가하면 어때요? 420이 되죠? 얘는 20% 증가한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바로 20%의 계산 방식을 활용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0%는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10% 3배 할까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쯤에 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분의 1보다 조금 작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우린 빠르게 해야 되니까. 우린 한 문제에 30초 쓰는 겁니다. 굉장히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 정도는 3분의 1보다 좀 작다. 15%만 나와도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2개 계산을 하고 더하기도 해야 되니까. 50%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흔히 말하는 절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절반. 그리고요. 55%는 절반에 50%에 5%가 추가되는데요. 5%를 10% 구하고 반쪽엔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절반이 50%죠? 50이라는 놈에 점을 하나 찍으면 그게 5가 될 거잖아요. 여기 50이라는 놈에 점을 하나 찍으면. 다시 말해서 절반의 10%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64의 절반은 182가 되죠. 그럼 얘가 182고요. 절반의 10%면 182에 점 찍은 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82랑 18만 더해도 얘는 200이다. 200 조금 넘겨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확한 수치를 찾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계산으로 저건 저 정도일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휴대폰이 신상이 나온다고 할 때요. 이렇게 3번 접는 폰이 나왔대. 2번 접는 폰이 나왔대. 이제 이러면 가격은 얼마일까라고 하면 그거는 374만 원이야. 이렇게 듣지 않아도요. 그거 거의 400만 원이래.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다들 수긍합니다. 나는 400만 원이 아니라 402만 원인지 3만 원인지가 중요해라고 언급하는 건 차후 순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느낌, 먼저 숫자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추정해야 되고 그거에 필요한 기본 기술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좀 멈춰놓고 좀 메모를 좀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합답형의 선지 구성도 힌트라는 겁니다. 합답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는 합답형입니다. 이 합답형의 선택지 구성이 어떻게 힌트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마 요 정도까지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역 풀고 니은 풀면 여기 선택지 남은 거 지워가지고 나머지 푸는 거 얘기하는 건가?인데 전 그거 말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뭐냐면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4개짜리 보기와 기역부터 디귿까지 3개짜리 보기 둘 중 한 가지 시스템으로 낼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뭐 3개짜리 내고 4개짜리 낸다는 얘기죠. 한 문제에서. 그렇게만 낼 겁니다. 5개짜리, 6개짜리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보기당, 한 선택지당 이 보기들을요. 2개씩 써보면 경우의 수가 6개가 나옵니다.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까지 6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린 오지선다용 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오지선다용 문제에서는 저걸 그냥 하나를 버리느냐? 지금 이런 예시처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게 6개 내용이 다 들어가야 어느 한 보기도 더 나오지 않고 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 공평하게 3번씩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기역 하나, 둘, 3번 있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리을 세볼게요. 리을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안 세도 나머지들도 다 3개입니다. 근데 어느 한 세트를 안 쓴다? 그러면 더 나왔거나 덜 나왔거나가 생기게 되죠. 걔네들을 먼저 보면 정답이 먼저 나오겠죠. 근데 그걸 매번 셀 거냐? 아니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우선 제대로 낸다면, 그런 힌트를 주지 않겠다는 맥락으로 문제를 낸다면 이런 느낌으로 낼 겁니다. 어느 한 선택지를 지워야 되는데 그냥 지우면 안 되니까 지워진 애를 다른 데 2군데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럼 5개의 선택지가 구성이 되겠죠. 이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는 순서도 똑같아질 거고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순풀이요. 역순으로 푸시라는 겁니다. 특별한 힌트가 보이지 않는다. 전형적인 형태로 나왔다. 이걸 전형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구성이다. 정방향. 전형적이지 않다. 역방향. 기억해 둡시다. 딱 세트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3개짜리 보기가 나오는 합답형도 있는데 이건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가세요. 기역, 니은, 디귿 자리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역, 니은, 디귿 3개 보기가 나오는 합답형은 그냥 순서대로 다 볼 것. 그리고 아마도 3개를 다 해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4개짜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3개를 해결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비전형적일 때에는 역순으로 해서 2개만 해결이 되는 사례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비율표를 외우자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비율표를 외우자는 건 거의 모든 이 수리 파트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특히 자료 해석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험에서 나오는 그 범위에 따라서 외워야 되는 그 수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난이도가 아주 극상으로 가는 시험을 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분의 1 정도까지를 외워두시면 굉장히 쾌적하게 푸실 거예요. 비율 계산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쟤는 몇 분의 1이었지 쟤는 몇 분의 1이었지가 바로 좀 떠오르는 느낌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20분의 1까지는 각각 몇 %인지 반대로 몇 %는 몇 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방향, 역방향 순으로 다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바인데 남은 시간 동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패스하셔도 됩니다만은 이걸 알고 갈 때와 모르고 갈 때의 체감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저는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외웠다고 했을 때 문제풀이가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해요. 2분기 매출액 대비 3분기 매출액의 감소율이라고 하는데 2분기 매출액이 여기 90이고요. 3분기 매출액이 75입니다. 감소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계산해야 될 거는 90이 일단 처음 출발이고요.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90에서 75 빼면 15거든요. 90분의 15는 6분의 1이에요. 그럼 6분의 1이 몇 %인지 머릿속에 데이터가 없는 분들은 이제 1 나누기 6을 하셔야 되는 거죠. 1 나누기 6을 해가지고 계산을 시작하시겠지만 6분의 1 비율표의 값이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16.7%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6.666666 이렇게 갈 테니까요. 그거에 맞는 선택지를 골라주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에서 소소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6분의 1은 외웠는데 6분의 2 나오면 어떡하냐? 6분의 1 2배 하면 되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용하기 위해서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구단 외우면 이제 구구단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 6, 7에 42라는 걸 외웠다는 게 정말 6 곱하기 7에서만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복합적인 세트 안에서 6, 7에 42도 쓰기 위한 거잖아요. 이걸 그런 도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 복합적으로 쓰기 위한 도구이지 이게 최종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라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산하기에 좋은 곱셈 비교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게 창의수리에서 지금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풀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정해드린 동선대로 하셨다면. 그럼 분명히 곱셈 비교는 창의수리에서 나오는데 왜 자료 해석에서 얘기하지라고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텐데 자료 해석도 질문에서 곱셈과 곱셈 중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원래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서 쓰는 곱셈 비교와 창의수리에서 쓰는 곱셈 비교는 둘이 꼭 구분할 건 아니고 둘 다 좀 병행해서 쓰시면 돼요. 다만 제가 설명은 양쪽 세트에서 다 준비하긴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하실 때에는 요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잘만 준비해 두시면 한 15초 정도 이내로 대부분 풀어낼 겁니다. 자, 우선 이건 절차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양쪽에서 이제 두 숫자의 곱, 이제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장 큰 숫자, 넘버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장 작은 숫자, 넘버 4.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로 큰 숫자, 세 번째로 큰 숫자라는 애들이 있으면 우선 비교하려면 추가 계산을 할 여지가 있으려면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게 한 팀이어야 되고 나머지가 한 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팀이 구성이 이렇지 않으면 이미 여기서 결론이 나오게 돼요. 누가 큰지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구성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여기 작은 것과 작은 것, 큰 것과 큰 것끼리 서로 차이를 비교해서 나머지 비율 비교까지 해서 가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게 한 팀, 나머지가 한 팀. 그래야지 뭔가 추가 계산을 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는 문제 보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지 볼 겁니다. 물론 자리가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1번을 보면요. 제일 큰 거는 196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건 103입니다. 제일 작은 게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쪽이 더 큰 놈이란 얘기잖아요.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게 아니라 제일 큰 거에 어정쩡하게 작은 놈이 더 있으니까 저쪽이 더 클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비교를 해보면 얘보다 얘가 크죠. 얘보다 얘가 크죠. 곱하기 전에 이미 보니까 각각이 다 저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다? 왼쪽이 크겠죠. 자, 그게 지금 여기 3번에도 그렇습니다. 제일 크고 제일 작다가 아니라 얘네 둘은 같습니다. 그리고 얘만 크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같은 건 약분하면 되니까 왼쪽이 크겠죠. 5번째도 그렇습니다. 5번째 보시면요. 지금 126보다 134가 크죠. 161보다 165가 크죠. 그죠? 세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왼쪽이 클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큰 놈들끼리 곱하면 커질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 2번에 있는 놈들인데요. 그럼 이제 이때 뭐 하느냐? 두 번째 절차를 가져갑니다. 차이 간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왼쪽에서 제일 작은 놈과 그 다음 우측에서 작은 놈을 서로 비교해요. 얼마나 커지는지 씁시다. 10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요 차이를 보고 비율까지 상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산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10이에요. 이거 머릿속으로 암산됩니까? 단순한 빼기인데요. 200에서 175 빼는 건 계산되시겠죠? 근데 지금은 204니까 4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29가 커집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차이 간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오는 건 10이고요. 아니야, 오른쪽으로 오는 건 10이고요. 왼쪽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29입니다. 오른쪽은 10, 왼쪽은 29. 비율이요. 10한테 29는 몇 배? 2.9배. 약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약 3배입니다. 물론 2.9배라고 쓰면 돼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약 3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나머지 방향 세 번째 절차인데요. 제일 작은 놈과 그 다음에 이 반대편의 큰 놈. 네 번째와 두 번째끼리 크기 비교로 나머지 방향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애는 얘였고요. 반대편에서 큰 놈은 이놈인 거죠. 얘네들이 가지는 비율이 3배를 넘기는가에 집중합니다. 몇 배냐를 보는 게 아니라요. 3배를 넘기느냐. 왜냐면 얘랑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3배 하면 300인데 175 얼마 안 되죠?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쪽이 크다? 왼쪽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107에서 여기 132 갑니다. 25가 커졌어요. 자, 152, 200. 몇이 커졌죠? 48이 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하는 첫 단계. 그 다음에 25와 48의 비율을 보면 48쪽이 거의 2배죠. 거의 2배, 그냥 2배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이 어때야 된다? 2배를 가뿐하게 넘기는지 아예 안 되는지를 볼 겁니다. 제일 작은 놈과 반대편의 큰 놈을 보겠다는 거죠. 어때요? 100 몇한테 150이면 1.5배, 2배까지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역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2배가 되질 않습니다. 왼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왼쪽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연습을 좀 몇 번 하셔야 됩니다. 곱하기를 대충 몇 개 좀 써놓고 해보시면 괜찮을 텐데요. 이거 어디서 갖고 온 방식이냐? 이거 분수 비교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분수 비교할 때 하는 방식을 요 곱셈 비교로 좀 차용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곱셈보다는 분수 비교가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 그래서 분수로 전환하면 될 텐데 우리가 펜을 못 쓰니까 분수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부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이 자체에서 하는 방식을 하나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요. 연산형은 선택지 구성도 힌트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연산형은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는요. 선택지 구성도 힌트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 될지 그리고 끝수 숫자는 어떤 모양이 반드시 나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고 계산을 길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84에서 234로 갔대요. 증가율을 계산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자, 234와 184의 빼기를 하면 몇이 나오죠? 234에서 184를 빼면 50입니다. 50이 나와요. 184한테 50이 몇 퍼센트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선택지들을 보면 선택지들이 그냥 큼직큼직하죠. 대략적인 느낌만으로도 계산되는 문제구나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이미 큼직큼직하게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요겁니다. 이게 10%입니다. 18.4가 50에는 몇 번 들어갈까요? 18의 몇 배? 계산되십니까? 18의 몇 배? 약 2배하고 좀 더 갈 겁니다. 3배는 안 되고요. 그럼 10%가 2개는 들어간다는 얘기는 20%대란 얘기죠. 여기 20%대가 3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보고 이걸 좀 딥하게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대략 할지 이걸 정하는 거고요. 선택지를 딱 봤는데 이건 좀 딥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계산기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가. 근데 아마도 실전에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보다 딥하다. 넘어가자라는 판단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수로 보는 것도 있겠죠. 덧셈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때 마음이 급하면 저 덧셈이 어렵지 않아도 이게 빠르게 되질 않을 거거든요. 그때는 끝수를 좀 보자는 거고요. 선택지 끝수를 봐요. 8로 끝나요, 1로 끝나요, 5로 끝나요, 6으로 끝나요, 0으로 끝나요. 이 끝수들을 보고 이거 끝수만 구해도 답이 나오겠구나라고 한다면 끝수만 계산하는 거죠. 0이랑 3 더하면 3이고요. 3에서 3 빼면 0입니다. 그러니까 끝자리만 계산해봤는데 0으로 끝나더라. 0으로 끝나는 건 3번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선택지 구성도 분명히 힌트입니다. 선택지 구성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7번째 상대수치는 상대수치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표, 지금 여기 표에서 여기 요 빨간색, 빨갛고 하얀색 느낌 나는 거 있죠? 요것들이 실제 값이고요. 요게 이제 비율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합시다. 이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진 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 비율을 다 계산하느냐? 아닙니다. 이 문장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상대 수치는 상대 수치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나오잖아요. 그럼 비율 관계로 확인하세요.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 있는 게 정말 이 비율들, 이 까만색이 비율이거든요. 여기 0.1 이것들이 비율인데 이 비율이 제대로 써졌느냐라고 볼 때에는
비율 간의 관계로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2%가 있고요. 여기 3.7%가 있습니다. 1.2%의 몇 배를 하면 3.7%가 돼요? 3배보다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약 3배입니다. 그러면 실제값들이 그 3배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진짜 계산을 정말 비율표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써있는 이 비율들 간의 서로 배율 관계로 정말 제대로 써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역시 또 판단, 추정의 영역이겠죠.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증가율 비교는 증가량부터 합니다. 만약에 증가율을 비교하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증가율을 다 계산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증가량을 먼저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때가 2009년이다 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로 갈 때 증가율, 여기서 일로 갈 때 증가율, 여기서 일로 갈 때 증가율 하느냐? 아닙니다. 먼저 가장 증가율이 낮다고 했던 때의 증가량을 먼저 체크합니다. 보면요. 여기 23,089에서 23,286 얼마가 커졌는지 확인할 수 있죠? 200 정도 커졌습니다. 자, 2009년으로 갈 때 200 정도 커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거냐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이요. 얘들은 200보다는 더 많이 커졌냐 이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 18,000에서 19,000, 1000단위 가까이 커지고 있죠. 물론 실제로는 50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500인데 200보다는 분명히 많이 커졌죠. 더 작은 놈이 500이나 커졌습니다. 19,000에서 23,000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략 4,000쯤인데요. 역시 그냥 4,000쯤이라고 쓸게요. 실제로는 4,000보다 조금 작지만 역시 더 작은 숫자, 23,000보다는 더 작은 숫자인데 더 크게 커졌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가장 낮은 건 23,000에서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증가율 비교는 증가량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증가율 계산을 안 할 수 있죠. 제가 초반부에 요 앞단에서 이 개념들 설명을 할 때 앞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율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비율 계산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른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의 안 해도 되는데요. 어느 순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또 피해갈 만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지 계산은 정말 제일 마지막인 거지 가장 선순위는 아닌 겁니다. 대부분 판단의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이건 그냥 명확히 해둡시다. 이걸로 함정으로 내기도 합니다. 단위는 명확하게 합시다. 단위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 단위를 보세요. 여기 100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여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2024년의 전체 이용 인원은 24년 전체 이용 인원 여기인데요. 여기는 980만 명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단위도 분명히 함정의 요소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980만 명인가요? 아닙니다. 단위가 1000명이에요. 1000이라는 건 뒤에다가 동그라미를 3개 붙여야 되고요. 이거 98만 명입니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단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단위를 제대로 줄 거야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단위는 확실하게. 기억해 둡시다. 단위는 확실하게. 그럼 단순히 단위는 확실하게라는 걸로 끝낼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자, 1. 쉼표가 3자리마다 찍히는 거 아시죠? 숫자. 근데 한국식으로 숫자의 명칭은 4자리마다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숫자는 3자리마다 쉼표를 찍고 명칭은 4자리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3자리마다의 명칭 변화에 익숙해지시면 되죠. 1, 1000 그리고 그 다음이 100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100만까지만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도 1, 1000, 100만. 알아만 둡시다. 1, 1000, 100만이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돼서 찍고 찍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가 1000인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가 100만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찍히면 여기는 10억입니다. 근데 10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굳이
대충 아시겠죠? 1, 1000, 100만, 10억.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면은 맥스가 되겠고요. 100만까지만 쉽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 100만 단위의 물건, 이거 연습은 그냥 실전으로 수학 문제로 풀 게 아니라 그 물건 중에 100만 원 단위의 물건 있죠. 막 300, 400만 원짜리 물건들,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 이런 것도 될 것 같고요. 뭐 휴대폰 기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100만 단위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잠깐 쇼핑몰을 열어서 사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봐봅시다. 네,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통장이 들어오면 그런 걸 좀 쓰겠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단위는 좀 100만 단위까지 익혀둡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다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이 10번째입니다. 반대 해석을 활용합시다. 반대 해석은요, 모든 숫자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부 하기 편한 데에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의 일부로 좀 가져온 건데요. 자, 총 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6만 4,800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질문이 뭐냐면 이 밑에가 총 개고요. 미국이 이제 위에 써 있는 건데 미국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자, 우리는 50%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50%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절반이죠. 50% 이상이라는 건 절반 이상인지 확인해 달라는 거고 아마도 여기 있는 숫자 제가 세 자리만 계산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앞자리 세 자리를 나누기 2한 거보다 큰지를 먼저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를 보자는 겁니다. 반대편이요. 큰 걸 나누기 2하는 입장 말고 반대편에서 뭘 할 수도 있죠. 정말 얘가 50% 이상이라면 얘를 2배 했을 때, 미국을 2배 했을 때, 정말 미국이 50% 이상이라면 50%를 2배 했을 땐 100이 되겠죠. 50 이상이라면 100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2배에서 밑에 거보다 커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반대 해석입니다. 근데 벌써 딱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난 안 맞아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충분히 쉬운 방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시간 차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내는 이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평균 구하는 방식은 기억해 둡시다. 자료 해석에서는 평균이라는 질문을 각 잡고 평균 구해봐가 아니라 질문 중에 은연중에 넣을 수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암산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76 그리고 82 86, 90 할게요. 자, 4개의 평균 구해보시겠습니까? 4개의 평균. 여러분한테 나올 수 있는 맥스 수량은 4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추정은 하는데. 자, 이거 평균 구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다 더하고 나누기 4 하는 것만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우선 평균을 구할 때는요. 일단 가짜 평균을 하나 설정해 둡니다. 가짜 평균을. 그건 어느 놈으로 설정할지 여러분들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을 가짜 평균으로 잡을게요. 76을 가짜 평균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가평균이 잡힌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가평균의 편차의 평균. 편차라는 건 가평균보다 더 많고 적음에 대한 겁니다. 얘는 얼마가 많냐면 6이 많습니다. 얘는요 10이 많습니다. 얘는요 14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더해서 몇으로 나눌 거냐면 데이터가 4개인 겁니다. 얘네들은 3개지만 데이터는 총 4개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게 몇이냐면 6 더하기 10 더하기 4는 20이고요. 30이고요. 6 더하기 10 더하기 14니까 30이고요. 30을 4로 나누는 겁니다. 7.5가 되겠네요. 76한테 7.5를 더하니까 83.5가 될 겁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7.5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4, 7에 28이니까 7점 몇인가 봐 정도여도 분명히 문제 푸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83.5가 나왔고 그럼 평균이 83.5라는 거죠.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12번째 식의 변형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 문제에서는 밑에 주석에 조그맣게 자, 이런 식이다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질문을 할 때요. A를 구해봐라고 하면 좋은데 B를 구해봐라고 나온다든지 C를 구해봐라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변형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변형이죠. A가 C분의 B면 C가 옆으로 가서 A 곱하기 C는 B다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요 정도의 식의 변형, 요 수준 정도로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빡센 거 말고요. 요 정도요. 아시겠죠? 아예 정말 계산기를 정말 요 계산대로 가거나 아니면 살짝 변형하거나 요 정도까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요 정도 설명을 써드렸는데 실전에서는 내가 평소에 이걸 알고 있느냐 정도만 변수로 작용되질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거고 화면을 보고 문제를 푼다는 거고 필기 노트를 쓸 수 없다는 거고 그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난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쓸 수 있어라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회분 모의고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푸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자료 해석을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 단축 기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의수리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이 부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시간을 좀 쓰더라도 확실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로 따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